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아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아이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역을 하는 것은 한국어예요. 터키에 사는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늦가을 저녁 3세가 되신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스탄불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증조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신 증조할아버지께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문득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죠. 아이셀, 요즘 들어 자꾸만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 생각이 나는 게 나도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건가 싶다. 그러시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걸음이 불편하신 증조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리려 했지만 고개를 저으시며 홀로 장롱 앞까지 걸어가셨죠. 장롱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고, 그 속에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군복 한 벌을 꺼내셨답니다. 수십 년간 정성스레 보관해 오신 군복 주머니 속에서 바랜 일기장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 일기장을 조심스레 건네주셨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쿵하고 울렸어요. 1950년 10월, 부산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증조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터키가 지구 반대편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455명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사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께서 미군 25사단에 배속되어 3년간의 긴 전투를 치르셨다는 기록을 읽으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특히 증조할아버지의 손길이 오래 머물러 있던 페이지에는 151고지 전투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 부근의 김양장 전투라고도 불리는 그 전투는 19살의 젊은 증조할아버지의 첫 전투였다고 해요. 일기장을 넘기시는 증조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 듯했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꺼내신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타으신 야즈즈 준장을 필두로 한 터키 여단의 모습이었죠. 그때 사진을 넘기시던 증조할아버지가 손을 갑자기 가슴팍으로 올리시더니 그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51년에 그날 전략적 요충지였던 151고지를 탈환하라는 임무를 받고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 원형으로 구축된 중공군의 진지와 그 안에 배치된 박격포를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까지 증조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따라 저도 그날의 전장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17시간이나 이어진 치열한 그 전투에서 증조할아버지와 600여 명의 터키 장병들은 M1 소총에 총검을 꽂은 채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며 고지를 향해 돌진했다고 해요.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93세의 노인이 아닌 마치 19살 청년의 눈빛으로 되돌아가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 찾아온 비극도 있었죠.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증조할아버지는 가슴팍에 적의 칼을 맞으셨고 그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더 자주 장롱을 여시고 전우들의 사진을 꺼내보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다는 증조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어요. 다시 한번 가슴을 매만지시는 증조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한국어에 매료되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증조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평범한 이스탄불의 여름 저녁이면 증조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앉아 전쟁 중에도 서로를 위했던 한국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한국 병사가 자신의 담요를 찢어 증조할아버지의 가슴 상처를 동염해 주었던 이야기.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 함께 불렀다는 아리랑 가락은 제게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15살 되던 해 여름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당시 증조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전우가 전쟁이 끝난 후 보내온 거였답니다. 편지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한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둥글둥글한 모양이 마치 따스한 포옹 같아 보였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때도 저는 인터넷으로 혼자 한글을 익히며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답니다. 한글을 알아갈수록
증조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신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고 그 속에 담긴 전후회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면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마치 당신의 청춘이 되살아난 듯 기뻐하셨답니다. 특히 제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어 그동안 고이 접어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보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증조할아버지의 청춘과 전후회를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법을 익히면서도 전쟁 중에 배우셨다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같은 말들이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 제가 어쩌면 증조할아버지의 마지막 전우가 되어 그 추억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하나의 선명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피로 맺으신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이제는 제가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어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명처럼 이스탄불 최대 규모의 국제무역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전우가 보내온 한국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면접관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그 편지에 담긴 진정성이 저를 뽑은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직장 생활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는데 특히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의 산들바람을 맞으며 회사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어요. 하얀 교복을 입은 터키 여학생들이 335 모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아파트라고 흥얼거리며 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음방울처럼 맑게 울리더군요. 한국어학과 출신이라 그 노래가 요새 유행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길에서 터키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발매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었다는데 제 가슴 속에서도 뿌듯함이 울컥 솟구쳤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 즐거운 소식을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저와 친한 직장 동료 린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린과의 첫 만남은 그리 순탄치 않았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중공군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올랐기 때문이죠. 처음에 린을 보고는 괜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인사도 잘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한중터키 3국간 건설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다 보니 린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최대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려 했지만 린은 제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깨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SK건설의 찬학할래 대교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가 실수로 핵심 기술 스펙을 잘못 번역했는데 모두가 저를 질책하는 상황에서 린은 혼자 늦게까지 남아 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주었죠. 번역 실수를 바로잡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고 다음 날 회의에서는 마치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책임을 나눠 주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린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터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린은 특히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곤 했는데 그때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한밤중까지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주말이면 터키 전통찻집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린은 어느새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서로의 취향을 고려해 사온 커피를 나누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터키 케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레 흐려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 메를레를 만나러 가자고 린에게 제안했어요. 메를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자매처럼 지내온 소중한 친구인데 지난 2월에 그 무시무시했던 지진으로 크게 다쳤거든요. 아직도 그날 새벽 메를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들은 지진 소식이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의 가족이 사는 건물이 무너졌다는 말에 제 다리에서도 힘이 빠져나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었죠. 다행히 한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메를레의 가족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그녀는 다리를 다쳐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메를레를 찾아가는 길에
때마침 회사에서 만난 린의 멕시코인 친구 마리아도 동행을 자청했답니다. 지진 구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마리아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좁은 차 안에서 마리아는 구호 현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한국 긴급구호대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채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아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왠지 복잡해 보였답니다.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바꾸고 싶어 저는 린에게 중국의 구호 활동은 어떤지 물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린의 눈빛이 반짝 빛나더군요. 게다가 린은 중국의 구호 활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자부심 가득한 린의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을 때 마리아가 문득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야기였는데 마리아가 눈빛을 반짝이며 터키와 한국이 3, 4위전에서 만났을 때의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더군요. 두 나라 선수들이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감동적인 경기를 펼쳤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전쟁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먼저 증조할아버지께서 터키군으로 참전하신 이야기를 꺼냈죠. 터키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455명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사실도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멕시코의 참전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멕시코가 어떤 전투에 참가했는지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 터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멕시코가 참전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마리아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 탈환 작전 중에 일어난 유진 오브레곤 일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던졌다는 대목에서 마리아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리더군요. 더 궁금해진 나머지 지금도 멕시코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계신지 물어보았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멕시코시티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린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발견했지만 저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 있었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용맹함을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증조할아버지를 떠올렸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리아는 눈빛이 더욱 반짝이더니 이번에는 2018년 독일 월드컵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마리아는 마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0대3으로 완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대0의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한국 덕분에 16강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에 문득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오버랩되었거든요.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형제와 축구 경기 하나로 맺어진 인연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게 조금은 부적절하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한국과 멕시코의 인연이 여러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동안 린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듯 조용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무거워진 공기를 깨든 마리아가 슬쩍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스탄불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좁은 골목을 몇 번 돌아 마침내 메를레의 임시 거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메를레의 모습이 보였는데 지진의 상처가 아직 그녀의 다리에 남아있었지만 밝은 미소만큼은 여전했거든요. 차 한 잔을 내밀며 메를레는 요즘 재활치료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는 연습도 시작했다면서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메를레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가슴속에 담아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오늘 아침에 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나카스바삭세이르 도로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메를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닌 터키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저는 메를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5,8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사업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73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터키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러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의 끈이 다시 한번 단단히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에게 구조되었던 메를레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로 건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해외 투자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메를레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튀르키예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금융 약정식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최근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은 우리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메를레의 말에 저절로 문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메를레는 최근 지진 피해를 겪은 터키 국민의 입장에서 완벽한 내진 설계는 물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얼마나 반가운지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튀르키예 정부 대표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기대감이 묻어났답니다. 그러다 문득 메를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장의 공고문을 보여주었어요. 프로젝트 통역사 긴급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답니다. 이건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지진 구조부터 도로 건설까지 한국과 터키를 잇는 이 특별한 인연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메를레와 마리아는 내가 꼭 지원해야 한다며 열렬히 응원해 주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뜻깊은 양국 협력의 현장에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냐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하지만 그 순간 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면접 준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면접은 어느덧 이틀 뒤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때 딩동하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 린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 메시지였답니다. 내일 공자학원에서 중국의 1대1로 성과 발표회가 있다면서 자신의 발표를 꼭 보러 와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바쁜데 린의 발표까지 보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자학원이 어떤 곳인지 검색해보니 중국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더군요.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실크로드 경제권을 부활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눈에 띄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도 유교문화권이고 실크로드는 터키까지 이어지는 문명의 가교였으니 어쩌면 면접에서 이런 문화적 연결성을 언급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지난번 차나칼레 대교 자료 번역을 실수했을 때 밤늦게까지 함께 검토해준 린의 호의를 생각하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린의 초대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다음날 발표회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린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리 조금 과장되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이죠. 게다가 저를 가장 앞자리로 안내하면서 보여준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는데 마치 제 반응을 지켜보고 싶다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게 될 줄은 전혀 짐작도 못했던 거죠.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스크린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63빌딩보다 더 높은 334m의 주탑과 4.6km에 달하는 웅장한 현수교, 바로 차나칼레 대교였죠.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2017년 터키 정부로부터 수주에 지난해 완공한 이 대교는 한국건설의 자부심이자 터키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나 다름없었답니다. 이 대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만 해도 2023m에 달해요. 그것도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했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들려주셨는데 한국의 기술진들이 초고강도 케이블부터 초대형 앵커리지, 특수 제작한 비행기, 날개 모양 상판까지 첨단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특히 이 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터키의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터키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주탑 케이블에도 태극기와 터키 국기를 걸어두고 공사를 하고 했죠. 그래서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기의 달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발표자의 말을 듣고 전기에 감전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으로 온 몸에 공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발표자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죠. 리는 차나칼레 대교를 중국의 최첨단 건설 기술로 지어진 세계 최장 현수교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고개를 몇 번이나 절레절레 저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중국어 자막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마치 심장을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동안 제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를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특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을 하던 모습이 떠올라 이 파렴치한 거짓말이 더욱 참을 수 없게 느껴졌답니다. 더구나 린이 제 반응을 살피듯 곁눈질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마치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진 피해 복구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렇게 뻔뻔하게 왜곡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문득 삼촌의 격앙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다리를 지었는지 알아? 한국 기술진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현장을 지켰어. 삼촌은 그 대교 건설 현장에서 3년간 일하시면서 DLENC와 SK의 코플랜트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순신 팀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세계적인 한국 건축 기술로 지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완공식 날 삼촌의 눈물겨운 자부심이었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가장 긴 현수교 주경관까지 이 모든 기록을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달성했다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분명 현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검색을 시작했는데 화면을 터치하는 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JTBC 뉴스 알림이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국 외교관들이 차나칼레 대교를 마치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지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개인의 실수가 아닌 중국 대사관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진의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대교를 마치 중국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것처럼 선전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기만이었죠.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은 제가 태어나서 느껴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는 린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구나 지진으로 수많은 터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마치 대교가 지진을 견뎌낸 것이 중국 기술력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렴치한 행태에 특히 분노했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외국의 반응들도 저와 같이 분노하고 황당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는데 재난의 순간을 자국 선전에 이용하다니 잔인하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걸 당장 멈춰라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답니다. 심지어 어떤 터키 기술자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어요. 중국인들의 뻔뻔함은 말기 정신병 환자보다 더 심하고
중국인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한순간에 분노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린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토록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거짓 선전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린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발표가 어땠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차가운 말이 되어 흘러나왔죠. 제 입에서는 이 대교가 한국 기술로 지어졌다는 사실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린이 달라진 줄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지금까지의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죠. 린은 기술은 공유되는 것이며 중국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상기시키는 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친절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는 거려. 린의 차가운 말이 꽂히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메를레의 무너진 집을 향해 가던 날 들려준 중국의 구호활동 이야기. 차나칼레 대교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 기술에 대해 캐물었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친근하게 건넨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저는 린에게 그동안의 친분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심지어 지진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이용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이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공자학원 관련 뉴스 알림이 울렸는데 그 내용이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FBI가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첩보 활동 거점으로 지목했다는 것. 미국에서는 이미 95%가 퇴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이 친중 세력을 양성하는 교두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린이 보여준 관심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특히 가슴 아픈 건 터키의 재난 상황에서조차 자국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 거짓 선전을 일삼는 중국의 모렴치한 행태였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죠.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중국을 경계하라 하셨는지를. 70년 전 중공군의 총칼이 지금은 문화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린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연기는 저를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 끔찍한 진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순진한 통역사로 남아있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뒤에서 린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발걸음을 재촉하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구절이 떠올랐어요. 적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건 달콤한 거짓말이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한국도로공사 면접을 준비하며 느끼는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한국과 터키의 진정한 우정을 지켜내고 중국의 기만적인 전략을 폭로해야 할 증인이 된 것 같답니다. 메를레와 수많은 터키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중공군과의 전투를 겪으신 할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중국을 경계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취업하자마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기뻐했던 제 순진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통역사가 아닌 한국과 터키의 진정한 우정을 지켜내야 할 증인이 된 것 같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화창한 아침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한국도로공사 터키 지사 사무실에 도착했답니다. 로비에 걸린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사진과 차나칼레 대교의 웅장한 전경 사진들을 보며 잠시 긴장을 달래고 있는데 비서님께서 15층 면접실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의실은
마치 터키와 한국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터키식 차와 한국 녹차가 김민수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듯했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신 김민수 과장님의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정중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단정한 곤색 양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다가왔거든요. 게다가 제 이름을 터키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15층 대기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38대 1이라는 경쟁률이 머릿속을 맴돌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한 통역사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28개월간의 건설 기간 동안 한국의 최첨단 도로 건설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뻗어나갈 한국 고속도로 사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잠시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검은색 정장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주신 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했죠. 그때 옆 건물 유리창에 비친 터키 국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운명처럼 두 개의 깃발이 제 가슴 한켠에서 나란히 휘날리는 것 같았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착잡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긴장된 모습으로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창가에 비친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러다 문득 로비에 걸린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960년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불가능한 꿈을 이뤄낸 한국의 도전 정신이 지금 이 순간 제게도 큰 용기가 되어주었답니다. 게다가 그 옆에 걸린 차나칼레의 대교의 웅장한 전경 사진은 한국과 터키의 협력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면접장으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면접실의 문이 열리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는데 그들의 진중한 표정에서 이 프로젝트에 걸린 기대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창 너머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반짝이고 있었고 벽면에 걸린 한국과 터키의 국기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가운데 앉으신 중년의 임원께서 강단 있는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터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긴장감이 이상하게도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증조할아버지께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변을 시작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 자리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지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과 터키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때 가운데 앉으신 면접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신 듯한 표정이었죠. 차나칼레 대교 이야기를 꺼내자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왼쪽의 면접관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관심이 느껴졌답니다.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동안 제 목소리에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죠. 오른쪽 면접관께서 한국의 도로 건설 기술력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준비해온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1960년대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세계은행에서조차 시기상조라며 거절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다는 설명을 하는 동안 면접관들의 표정이 자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중앙의 면접관께서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시며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것처럼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닌 양국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한터 고속도로의 첫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도로처럼 터키와 한국의 관계도 더욱 굳건해질 거라는 제 믿음을 전했죠. 제 말을 들으시던 면접관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답니다. 그때 왼쪽 면접관께서 왜 다른 터키 지원자들이 아닌 저를 뽑아야 하는지 물으셨어요. 순간 제 가슴에서 증조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고 옷깃의 태극기 배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151고지를 오르듯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특히 증조할아버지께서 가슴에 부상을 입으셨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이 옷깃의 태극기 배지로 향했답니다.
한국 전우가 자신의 군복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더욱 또렷해졌어요. 73년 전에 그 전우회가 지금의 한터 고속도로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앞에는 증조할아버지와 한국 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마치 그분들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제 목소리에는 어느새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말을 마치자 면접실 안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앙의 면접관께서는 뜨거운 눈시울을 손끝으로 훔치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왼쪽 면접관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먼 산을 바라보시듯 창밖을 응시하셨어요. 오른쪽 면접관께서는 연신 메모를 하시면서도 펜을 쥐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면접 답변이 아닌 7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민수 과장님께서 제게 살짝 눈웃음을 보내셨는데 그 표정에서 무언가 확신에 찬 기대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73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피로 맺은 형제의 정이 이제는 제가 그 길을 이어받아 K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한국이 차나칼레 대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듯이 60년대 가난한 나라였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신화를 써내려갔듯이 이제는 터키와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우리의 깊은 우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는 파란 안전모의 한국 기술자들과 흰 안전모의 터키 기술자들이 한마음으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치 증조할아버지 시절 서로의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말과 마음을 모두 전하는 가교가 되어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 길이 완성되면 차나칼레 대교처럼 세계가 놀라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것이고 경부고속도로처럼 터키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대동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전우회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는 제가 한국과 터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형제의 나라에서 이제는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튀르키예라고 언급하지 않고 1950년대 터키라는 국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날의 우정이 지금의 고속도로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식간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귓가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엄마가 3일 후에 사고로 돌아가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중얼거리듯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영국 한 여성이 중국인 치유사의 말을 듣고 경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29살 린다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런던의 유명한 광고 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꽤나 순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답니다. 우선 회사에서 중국인 동료 왕쯔란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왕쯔란은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성격과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이미 유명했어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그녀의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어요. 그녀와 저는 같은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는데 서로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면 왕쯔란은 항상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매일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로 한국인 지사장 김승혁의 부임이었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이 남달랐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김승혁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수재였다고 해요. 한국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위기관리와 갈등 중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우리 회사의 영국 지사를 이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었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어라이벌에 투자한 것처럼 우리 회사도 김승혁을 통해 영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자 했어요. 회사는 그의 경험과 능력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저와 왕쯔란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우리는 대형 전자제품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홈 기기가 나무와 식물로 둘러싸인 모습을 표현했고,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았어요. 특히나 이런 컨셉트는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에서 영감을 받았죠. 삼성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무대를 선보인 것과 제품, 패키지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참고했거든요. 또한 삼성의 비스포크, 가전 라인이 집 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스마트홈 기기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왕쯔란이 갑자기 제 디자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디자인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죠. 고객들은 실제 제품의 기능을 보고 싶어 할 거라며 이런 환상적인 이미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답니다. 왕쯔란은 계속해서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광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과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그게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라고 강조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쯔란은 자신의 디자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메탈릭 톤으로 미래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좌절감인지 아니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제 아이디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 동시에 왕쯔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지면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책상 위에 커피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인해 실수로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하얀 블라우스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디자인 시안들 위로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채로 휴지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 순간 왕쯔란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짜증이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 팀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커피로 얼룩진 블라우스를 감추려 재킷을 여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답니다. 로비에 도착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런던의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죠.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 오래된 나무 벤치에서 한 중년의 동양 여성이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서 말을 거니 그녀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고 말하더군요. 의사들도 손을 놓은 상태라고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런던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치유사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죠. 치유사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심리 치료를 말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광둥어로 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한 중년 여성이 우리 옆에 서 있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자신이 노팅힐에 있는 치유사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경계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치유사를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흐느끼는 여성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동정심과 경계심이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게 되었어요. 회색 벽돌 건물들 사이로 난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발걸음마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걷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옆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음이 느껴졌죠.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치유사의 거처에 도착했고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시대 건물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렬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실내, 깜빡이는 촛불, 벽에 걸린 신비로운 그림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죠. 치유사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고 어쩐지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답니다. 그는 우리를 낮은 탁자 주변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치유사는 먼저 처음 만난 여성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더니 입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치유사는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저 역시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치유사의 시선이 우리를 안내해준 두 번째 여성에게로 향했어요.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사가 그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최근 큰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치유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결혼 생활 문제와 숨겨진 질병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그녀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치유사가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의 비밀을 그토록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앞서 느꼈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불안이 몰려왔죠. 제 차례가 오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갈등과 프로젝트의 부담 그리고 최근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떠올랐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그러나 치유사의 다음 말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답니다. 제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제 엄마가 3일 뒤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사에서의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엄마에 대한 공포와 불안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엄마가 3일 후에 사고로 돌아가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중얼거리듯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유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그는 제게 귀중품에 축복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갑, 귀금속, 현금 등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고 했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만 엄마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사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엄마가 정말 위험하다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거든요.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도 제 머릿속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죠.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동안 엄마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오늘의 불안함이 섞이면서 그날의 기억들도 선명하게 떠올랐답니다. 저와 저의 예전 남자친구인 톰, 그리고 엄마까지 우리 셋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그날 말이에요. 톰의 격앙된 목소리, 엄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느낌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전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인 톰은 보수당 지지자라서 EU 탈퇴 브렉시트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반면 제 엄마는 노동당 지지자로 EU 잔류를 주장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정치적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톰의 주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톰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엄마와 톰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톰을 말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톰을 사랑했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잘못된 점들을 눈감아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강경하게 톰과의 관계를 반대하셨답니다. 결국 최후 통첩이 왔죠. 엄마는 그 사람이냐, 가족이냐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톰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실망감이 가득한 걸 보았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의 반대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톰과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극단적인 성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가 더 원망스러웠답니다. 소중했던 톰과의 이별이 엄마의 극단적 성격 때문에 벌어졌다고 스스로가 세뇌된 건지 엄마가 정말 싫어졌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게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죄어들었어요. 만약 정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복잡한 감정을 안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승혁이 저와 왕쯔란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순간 엄마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밀려났죠. 승혁이 저와 왕쯔란에게 함께 중요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승혁이 저와 왕쯔란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왕쯔란과 저를 한 팀으로 만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환경 친화적인 광고 컨셉을 제안했을 때 왕쯔란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답니다. 왜 이렇게 왕쯔란은 나를 싫어하고 내 말에 다 아니라고만 말하는 걸까? 마음 깊은 곳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 제이슨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 만난 제이슨은 왕쯔란의 과거에 대해 속삭이듯 제게 말해주었죠. 제이슨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왕쯔란의 가족이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영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홍콩이 반환될 때 홍콩 핵심 엘리트 5만 명에게만 영국 시민권 혜택이 주어졌지만 왕쯔란은 가난하고 그럴듯한 배경이 없어서 영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중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영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영국인을 보면 알 수 없는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그녀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더 날카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이슨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왕쯔란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트라우마와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지 생각이 들었고 또 업무적으로도 삼성의 우수성은 명확한데 그녀의 고집으로 화웨이와 중국을 고집하다간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죠. 고민 끝에 저는 승혁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혁의 합리적이고 뛰어난 중재 능력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지사장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마자 넓은 사무실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웅장한 책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승혁 지사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그분의 실루엣이 더욱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승혁은 제 고민을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입을 열어 두 사람의 다른 배경을 강점으로 삼아 삼성의 기술력과 중국 시장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중국 시장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냈죠. 또한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인 쿠팡, 로켓 배송을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맞게 최적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답니다. 승혁은 이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설명해줬어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중국 문화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들으며 저는 그분의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왕쯔랑과의 대화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듣던 승혁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거든요. 승혁은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승혁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승혁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았죠. 지적인 대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리더십 있는 모습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승혁의 개인 비서 올리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죠. 170cm가 넘는 모델 같은 키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를 보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답니다. 올리비아는 저와 승혁의 대화를 끊고 내일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저와 승혁의 중요한 대화가 방해받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올리비아가 승혁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솟구쳤죠. 문득 나도 왕쯔랑과 매일 다투는 것보다 올리비아처럼 승혁 같은 젠틀한 사람과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승혁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대화가 길어지자 승혁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나가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승혁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직장 상사와의 시간이라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죠. 한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승혁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승혁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에 오색 채소가 오행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부터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얘기까지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동시에 승혁의 넓은 식견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자 승혁은 식사가 자신의 어머니 제안이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자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엄마와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엄마와의 문제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혁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승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진 승혁의 말에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승혁은 저의 엄마가 최근에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승혁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고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순간 3년간의 단절, 마지막 다툼의 기억, 그리고 엄마가 겪으셨던 사기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승혁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저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하며 승혁에게 어떻게 제 어머니의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답변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죠. 승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 회사로 오는 길에 우연히 한 여성을 발견했다고 했고 그 여성은 울면서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돈과 귀금속을 들고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기꾼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3일 안에 죽게 된다고 어머니를 속이고 딸을 살리려면 현금과 귀금속에 축복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때 승혁이 즉시 이것이 금융범죄임을 직감하고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승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승혁이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성의 딸이 자신의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승혁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저와 연락을 하지 않고 계셨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들이 제가 3일 안에 죽는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돈을 들고 그들에게 주려고 가셨던 거였어요. 중국어와 광둥어를 섞어 쓰는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중이었어요. 이를 우연히 승혁이 발견하고 막아주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그리고 승혁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때 승혁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걸 느꼈답니다. 이내 승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도 과거에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아버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승혁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회복하셨고 그 이후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승혁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그의 경험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러자 승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 화해하는 게 어떨지 제안했죠.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과연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막막했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더구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제가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계셨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았죠. 엄마와의 마지막 다툼, 그때의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화해를 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답니다. 게다가 엄마가 사기를 당할 뻔하셨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자책감도 들었죠.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승혁과의 식사가 마무리되었고 많은 생각을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쯔란이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왕쯔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깃든 불만의 기색을 보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클라이언트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우리 팀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고 왕쯔란과 저의 의견 차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혁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그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죠. 승혁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우리 팀의 내부 소통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승혁은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노사 갈등, 중재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 협상 성공 사례를 들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갔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의 상황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어서 승혁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들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 후에는 저와 왕쯔란의 의견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우리 각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어서 승혁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절묘하게 융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고 이는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중국의 마케팅 전략을 결합한 아이디어는 클라이언트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답니다. 그의 중재 능력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승혁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승혁의 중재 능력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문득 엄마와의 오래된 갈등이 떠올라 그때 승혁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죠. 승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엄마와의 화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엄마와의 갈등은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싶었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승혁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미소를 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승혁이 알아챘는지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승혁은 세심하게 저와 엄마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중립적인 장소 선정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 그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런 노력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엄마를 만나는 날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승혁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죠. 그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십 아래 엄마와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을 깨고 승혁의 적절한 질문과 중재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자신의 독단적인 태도를 인정하며 사과했고 저 역시 고집스러웠던 점을 인정하며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승혁의 중재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동안 이 간단한 걸 왜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었어요. 엄마와 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갈등이 얼마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달았죠. 엄마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왜 그리 오랫동안 끌어왔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우리 모녀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준 승혁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승혁은 마치 천사처럼 우리 사이에 나타나 오랜 갈등의 매듭을 풀어주었죠.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승혁을 향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더 깊고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따뜻함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도 통화에서 승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자주 했어요. 엄마는 승혁이 제게 딱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말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승혁에 대한 감정이 더욱 확실해지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는 밝은 미래를 그려보고 있어요. 가족 관계와 직장 생활이 좋아졌고 승혁과의 관계도 기대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승혁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중재 능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답니다. 이제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승혁의 뛰어난 중재 능력으로 영국인 모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뿌듯하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정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딩동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클릭하니 화면을 가득 채운 장문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여기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기겁하는 여직원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다국적 기업에서 브랜딩 총괄을 맡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맨해튼 한복판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마천루.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 다국적 회사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리고 세계 각국의 향신료, 냄새가 사무실을 떠돌았죠. 이 다양성 속에서도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동료가 있었어요. 중국 출신의 왕쯔이는 항상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꽉 채울 만큼 우렁찼고 말할 때마다 손짓이 과감했죠. 게다가 왕쯔이의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회사 팔로워가 하룻밤새 2배로 늘어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동화되어 숨어버리는 거였죠. 작년 여름, 그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캠페인이 경쟁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을 때가 떠오르네요. 왕쯔이는 마치 애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적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결국 제가 변호사들과 밤을 새워가며 합의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반면 일본인 타카시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오전 9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컴퓨터를 켰죠. 타카시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마치 예술 작품같이 완벽하고 글씨 하나, 그래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자기 일만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 전날 팀원 중 한 명이 독감으로 쓰러졌고 모두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타카시만 그냥 퇴근해 버린 적도 있었죠. 결국 우리는 타카시의 완벽한 보고서를 옆에 두고도 밤새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타카시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완벽주의자인 그가 조금만 더 팀을 위해 시간을 내줬다면 우리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유정이라는 한국인 직원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마치 잡지 표지 모델 같았습니다. 긴 생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일했죠. 유정의 책상에는 언제나 베이커리에서 산 빵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정은 인사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 팀과는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점심시간마다 근처 베이커리에 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때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왕쯔이가 또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한국 기업과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누락시켜 이 실수로 인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게다가 왕쯔이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무팀과 상의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던 거죠. 그때 갑자기 고위 임원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CEO와 아시아 지역 담당 이사가 저를 불러 한국으로 가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회사 브랜딩 총괄로서 제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왕쯔이의 잘못으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왕쯔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타카시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답니다. 반면 유정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인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는 미처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제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한국행이 결정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